요즘 뉴스를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타링크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쏜 인공위성으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스타링크가 나오면 통신비가 확 내려갈 거 아니냐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 통신사들이 신경 쓰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신사 3사가 두려워하는 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전체 시장 구조의 붕괴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 통신산업이 어떻게 될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스타링크가 뭔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현재 전 세계에서 약 6,000개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위성들이 신호를 지구로 내려보내면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재 유럽, 일본, 호주 등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운영 중입니다. 사용자 수는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어요. 한국도 올해 안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 승인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스타링크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기준으로 스타링크 인터넷은 월 약 $79, 한국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예요. 초기 장비비가 $590, 즉 약 78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초기 비용이 꽤 높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한국 통신사의 일반적인 인터넷 가격은 월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입니다. 스타링크가 월 10만 원대라면 처음부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초기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 통신시장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SK텔레콤, KT, LGU+, 이렇게 3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각사의 시장 점유율이 비슷해서 경쟁은 있지만 새로운 진입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구조가 지난 20년간 유지되어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진입 장벽에 있습니다. 통신사업을 하려면 물리적 기반 시설이 필수예요. 전국에 기지국을 설치하고 유지하려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난 20년간 기존 3사가 이미 1,000조 원대를 넘게 투자해놨거든요. 기지국만 해도 수십만 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신사가 진입하려면 그 정도의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거대 자본을 가진 회사가 세상에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죠. 이래서 통신시장은 사실상 폐쇄적이었던 겁니다. 스타링크는 이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위성이 있고 기술도 있으니까요. 굳이 전국에 기지국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 위성 신호를 받는 작은 단말기만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스타링크 때문에 지역 통신사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스타링크가 유일한 고속 인터넷 선택지가 되기도 했거든요. 전통적인 통신사들은 시골 지역 투자를 꺼려왔으니까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해볼 시간입니다. 먼저 첫째, 가격 경쟁이 예상보다 심해질 가능성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3사가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충돌할 정도로 싼 가격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죠. 경쟁이 있지만 실질적인 가격 하락이 없거든요. 하지만 스타링크가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스타링크도 처음엔 충분히 비싼 가격으로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사용자를 모으기 위해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2년 뒤 스타링크 가격이 월 7만 원까지 내려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통신사들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현재 통신사의 월 인터넷 수익이 평균 8만 원이라면 이게 7만 원으로 내려가면 12%의 수익 감소입니다. 고객이 100만 명이라면 월 100억 원의 수익 손실이에요. 1년이면 1,200억 원입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둘째, 고객 이탈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생할 겁니다. 현재 한국 통신사들의 고객 충성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계약 위약금 정도가 아니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거든요. 휴대폰은 번호 이동제 때문에 바꾸기가 쉽습니다. 스타링크가 충분히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특히 가격이 더 저렴하면 갈아타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특히 시골 지역의 고객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시골 지역은 통신 인프라가 부족해서 선택지가 거의 없었어요. 서울은 새 통신사가 모두 신호가 좋지만 산 지역이나 도시 외곽은 한도 통신사만 신호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곳에 스타링크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기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또한 초고속 인터넷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진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속도는 중요하거든요. 셋째, 통신사의 수익 구조 자체가 변할 겁니다. 현재 한국 통신사들은 인터넷, 휴대폰, IT비를 묶음으로 판매해요. 이른바 결합상승입니다.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하기보다는 여러 서비스를 함께 쓰도록 유도하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월 8만 원을 내고 SK텔레콤에서 인터넷, 휴대폰, IT비를 쓰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 중 인터넷 비용이 약 2만 원, 휴대폰이 3만 원, IT비가 3만 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인터넷을 스타링크로 바꾼다면 통신사는 2만 원의 수익을 잃어요. 그러면 남은 수익은 6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휴대폰도 다른 업체로 바꾸고 싶어질까요? 훨씬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결합상품 할인 때문에 묶여있던 건데 인터넷이 빠져나가니까 할인의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이것이 통신사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가격 경쟁보다 더 무서운 건 고객 이탈의 연쇄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통신사들은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3사는 몇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5G, 6G 같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겁니다. 스타링크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죠. 5G는 이미 상용화되었고 6G는 2030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기지국 기반 통신은 물리적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발전해도 신호 전달 거리와 속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위성은 이론상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콘텐츠 서비스를 강화하는 겁니다. OTT 플랫폼, 게임 클라우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같은 부가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단순 판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은 넷플릭스와 협력하고 KT와 LG U+는 독자적인 OTT를 운영해요. 이렇게 콘텐츠로 고객을 붙잡으려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규제 활동입니다. 한국 정부의 스타링크 진입에 대한 규제를 요청하고 있어요. 전파 대역 할당 문제, 소비자 보호 문제, 안보 문제 같은 이유를 들어서요. 실제로 이런 규제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주요국에서 스타링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만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스타링크가 한국에 정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통신사들은 대비할 수 있어요. 반대로 빨리 진입할수록 3사에게는 위기가 됩니다. 현재로선 스타링크 한국 출시가 올해나 내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승인 과정이 남아있거든요. 보수적으로 보면 2, 3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 기간 동안 통신사들이 얼마나 변신할 수 있느냐가 생존의 열쇠가 될 겁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통신사들이 벌벌 떨긴 게 스타링크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인터넷 가격이 이미 충분히 낮아졌고 5G 시대의 고속 인터넷에 대한 수요도 포화 상태라는 거죠.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이미 5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줄어드는데 가격 경쟁만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줄어드는 건 당연합니다. 스타링크는 저저 이 문제를 더 빠르게 드러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앞으로 통신사들은 통신만 파는 회사에서 디지털 생활 서비스 회사로 변신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타링크와 같은 경쟁자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선진국 통신사들은 이런 변화를 시작했어요. 미국의 버라이존, AT&T 같은 회사들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핀테크,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같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신사들도 이런 변화가 필요해요. 아니면 단순히 인터넷을 파는 기반시설 회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는 건 분명 좋은 일이죠. 지금까지 막혀있던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니까요. 다만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이 어떻게 재편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질서 있게 변화할 수도 있고 혼란 속에서 재정렬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스타링크가 단순히 통신비를 깎아내리는 것 이상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구조 자체를 흔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스타링크도 결국 비즈니스이고 무한정 싼 가격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위성 관리 비용, 기술 투자, 고객 서비스 비용이 계속 들거든요. 그럼 결국 어디선가 수익을 내야 하는데 스타링크는 그걸 어떻게 풀어갈까요? 다음 영상에서 스타링크의 진짜 수익 모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타링크 출시되면 통신사에서 정말 바꿀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통신사를 그냥 쓰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통신사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신 분 있으셨나요? 실제로 얼마나 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